안녕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수업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우선 68페이지 먼저 펴주시면 되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공화주의 배우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68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보시면 시민적 덕성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시민적 덕성이라는 키워드는 공화주의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말이다 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민적 덕성 되게 일반적인 말이잖아. 시민이 가지는 덕. 그래서 사실 공화주의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공화주의만 쓰는 건 아니라서 이 키워드를 공화주의 키워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뭐 공화주의에서 자주 쓰는 비지배도 나오고 뭐 공공선, 공익, 법 그리고 이거에 포함해서 시민적 덕성까지 나오면 공화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민적 덕성이란 말만 나오면 자유주의일 수도 있고요. 공화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시민적 덕성의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의미는 정치 공동체에 당연히 시민의 덕이니까 공익에 복무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고 책임과 의무도 중시한다. 일반적인 거라서 쓱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시민적 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인정하는 태도를 뭐라 그랬죠? 관용. 이 자세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소속감, 그리고 운영 과정에 적극 정치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아무래도 자유주의는 개인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마련이고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마련이다 보니 이 둘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내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도 공동체, 우선 공동선이 있으면 당연히 개인에게 안정된 삶, 개인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진짜 너무 뻔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개인선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공동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공동선도 막 강요할 게 아니라 개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선은 당연히 공익과 사회적 책무, 의무를 외면하면 안 되고 공동선도 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라 사실 그냥 키워드만 채워줄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읽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은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고 되게 뻔하고 상식적인 거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강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떤 어원으로부터 유래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하면은 영어로 뭐야? 그렇지, 데모크라시죠. 자, 이 데모크라시는 인민, 그리스어로 인민, 데모스라는 인민,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지배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그래서 즉 인민에 의한 지배. 여러분, 선생님 인민이 뭐예요? 할 수 있겠는데 이 인민이란 건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민에 의한 지배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우리가 직접 국가를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처음 나왔냐? 고대 아테네에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자, 고대 시대잖아. 이 당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충분히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가 이제 직접 민주 정치로부터 민주주의가 유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 직접 민주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이 시민의 범위가 되게 좁았다. 그래서 뭐라고도 불리냐? 제한적 민주정치라고도 불린다. 얼마나 좁았냐? 일단 여성, 노예, 외국인 우리는 다 시민에서 제외됐고요. 이 시민이란 건 성인, 남자,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 시민으로 이제 해당이 돼서 민회에 직접 참여하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9페이지고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알겠다.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뭐냐? 당연히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아야겠죠. 왜? 내가 인민에 의한 지배라고 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지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주권은 누가 지니고 있다? 그렇지. 국민이 지니고 있다. 여기서 주권이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릴만 해서 적어볼게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 국민주권의 바탕을 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두 원칙을 토대로 발전했는데 모든 시민이 당연히 동등한 참여 기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이 따지지 않고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성별 당연히 따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력이 구성되고 이 구성된 권력에 의해 뭔가 법이나 제도가 집행될 때 시민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 국민이죠.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그리고 이 정부와 국회 운영에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뻔하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근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 근대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토대를 제공한 두 사람이 있죠. 우리 배웠던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는 로크,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선하다라고 얘기했던 루소인데요. 이 로크, 루소는 둘 다 어디에 포함되는 사상가들이었지? 사회를 계약해서 만들어낸다는 사회계약론자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회계약 사상에 의해 얘네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확립에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절대 왕정 시대는 아무래도 왕과 귀족 위주로 돌아가는 약간 불합리한 세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평등이란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 절대 왕정 시대의 이런 억압적인 정치, 불평등한 사회구조 안 되겠어. 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우리 배웠었는데 누구로부터 내려받은 거지? 그렇지. 천부인권. 다른 말로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연권.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자연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는데 뭐 귀족만, 왕만 조금 더 유리해지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했고요. 그럼 이 로크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냐?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사회계약론자니까 당연히 계약.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어땠는데 우리 좀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평화롭다는 건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특히 뭐해서 제가 그때 막 사과나무로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과나무를 내가 심었지만 우리 윤사 부장이 키우고 또 다른 친구가 수확을 했어. 그럼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구 거냐라는 이런 재산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해서 이 완벽하게 자연권을 보장할 정치 공동체를 계약을 통해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법을 시행하는 집행권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독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권력 분립도 주장을 했었죠. 이 권력 분립을 주장한 건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계약론자인 루소는 각 개인은 계약을 맺으며 자연상태, 루소는 여러분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였어.
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짝짓기 하는 경우에만 만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였는데 사회 상태 아직 계약을 맺기 이전에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서 막 허영심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내가 쟤보다 더 잘나고 싶어라는 그런 허영심 때문에 특히 사유재산이란 게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불평등. 이 생겨난다고 했잖아. 처음에 자연 상태에선 자유로웠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돈 많은 사람 혹은 적은 사람 간의 불평등이 생기고 이런 불평등 때문에 결국 내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가 없어져서 우리 계약을 맺자. 그리고 어떤 자유를 얻어내자? 시민적 자유를 얻어내자라는 걸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각 개인은 이 계약을 맺으며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 즉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슨 자유를 갖게 되었다? 시민적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루소 키워드라고 했었죠.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라는 건 특수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지도 있지만 이 특수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였고 일반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였어. 어떤 거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 왜? 이 일반 의지가 공익을 지향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지라는 영역이 이렇게 특수, 일반 이렇게 있지만 나에게도 이 일반 의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는 당연히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루소가 지향한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제다. 이걸 지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헷갈릴까봐 지문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고. 지문을 한번 보시면 일반 의지 누구 키워드? 루소. 그래서 보시면 공동의 힘을 다해 각자의 몸과 재산을 지켜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보면 사회계약론자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저마다가 모든 사람과 결합한대. 근데 나 자신에게만 복종한대. 이게 무슨 얘기였어? 그때 루소가 되게 프랑스 사람이라 모든 걸 다 넘겨도 나의 자연권, 내 모든 내 인신까지 다 넘겨도 괜찮아. 왜? 나만 넘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는 말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긴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넘겨서 모든 사람과 결합해. 근데 왜 나한테 복종해? 왜 그 공동체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과 다름없이 자연적 자유 상태와 다름없이 자유롭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식을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계약도 키워드고요. 일반의지 루소 키워드다. 그래서 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일반의지에 얘는 무슨 공익을 추구하는 혹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라 그랬죠? 강요당할 거 말고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자유로워지는데 왜 강요당해요? 뭔가 이상해요. 자유는 강요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유로워지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에 의해 강요당한다는 건 오히려 내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은 뭐냐? 너무 뻔한 거야. 존엄성, 자유, 평등인데요. 먼저 첫 번째 빈칸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요. 자유민주주의니까요. 그리고 평등. 뭐를 가진? 우리 모두 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밑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 한 번쯤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다양한 종류들이거든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대신 누군가를 대표를 뽑아서 나 대신 정치를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고대 아테네와 달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단 말이야. 힘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선거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참여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는 시민을 대리해서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결정을 해내는 거겠죠. 그럼 이 대의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의회라는 건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입법부 같은 거죠. 국회나 뭐 지방의회처럼. 그래서 이 의회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당연히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안 되겠죠. 정치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다음에 근데 이 대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뽑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이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냐? 이건 너무 다 뻔해요. 시민이 당연히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공정한 법과 정책을 또 준수해야 되고요.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만들어진 법과 정책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발휘해야 되고요. 책임성. 마찬가지로 대표자도 도덕적 자율성, 시민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법을 또 만드는 거니까 자율성 발휘하고 또 책임도 져야겠죠.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는 다 너무 뻔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4번에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슌페터라는 사상가가 주장을 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조금 과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또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다는 건 우리의 의견을 대표가 대신 전달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나의 권한을 넘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권한은 딱 어디까지냐? 이 정치가 혹은 대표자를 뽑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인 거야, 국민은. 그 다음에는 이 뽑힌 대표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뽑았으니까. 그럼 볼게요. 엘리트 민주주의 딱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간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는 좀 극단적으로 국민에 의한 지배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치가에 의한 지배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의 역할은 단순히 이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게 막 비판하는 게 아니야. 진짜 너네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또 오히려 대표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의 의사를 꼭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뽑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정치가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엘리트 민주주의 한계점 있겠죠. 왜? 시민의 대표라고 뽑은 건데 얼마나 잘 대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알아서 잘하겠지? 난 모르겠다. 뽑기만 할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 참여 욕구가 좀 줄어들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리 대의민주주의랑 엘리트 민주주의까지 배워봤는데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위기를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대표성. 시민들의 의사를 잘 대표하지 못한다. 즉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말해도 안 되네. 내가 뽑아봤자 잘 안 되네. 모르겠다. 정치는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성의 위기. 이게 위기는 뭐야? 공익을 신경 써야 되는데 뭔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사익만을 신경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오히려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려고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가 나오게 됐는데요. 볼게요. 참여 민주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TV에서 뛰고 있는 걸 보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뛰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저거보단 잘 차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참여민주주의는 약간 그런 거에 바탕에서 나타난 거죠. 정치가들 내가 오히려 쟤보다 정책 결정 잘하겠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 그래? 그럼 니들이 하던지 라는 너네 직접 스스로 더 많이 참여해봐. 시민들 더 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 그 정치 참여 이상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나 정책을 시행할 때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예요. 왜 생기게 됐냐?
뭐 대표성, 공공성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표성의 위기, 우리의 의견을 잘 대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가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거에서 비롯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시민의 어떤 참여, 확장된 참여를 강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인권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뭐 어떤 캠페인도 있을 거고 시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너네 직접 참여해서 유대를 형성해라. 얼마 전에 뭐 서희초 사건으로 인한 그런 여의도 집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민주주의가 있는데요. 시민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라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깊게 토론해라 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쟁점, 부딪히는 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깊게 숙고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토의를 하라는 거죠. 이건 또 왜? 자꾸 공공성의 위기, 공익을 신경 쓰지 않는 위기는 왜 벌어지냐? 사람들이 깊게 숙고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아서다. 심의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많이 참여를 하라는 거죠. 공론의 장. 우리 함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론장 같은 곳에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자.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또 의사소통하면 안 되겠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정책이 사익만 혹은 누구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인민에 의한 지배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당연히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민의식을 발휘를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민주주의는 끝이고요. 우리 시민불복종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71페이지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주말인데.